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이렇게 대통령을 가운데에 두고 오늘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이민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미 정부 감사에서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곳입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권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들은 현재 죄수복을 입고 4명이 한 방을 쓰면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수요일 석방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건강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잡고 한번 지금 어때요? 네네.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께서 쏘우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쏘았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와 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 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네,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 모두 발언을 보셨는데 분위기는 일단 좋았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됐었어요. 의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오찬 전에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단독 회담을 했고 오찬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단독 회동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람과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불쾌할 법도 한데 마늘과 쑥을 먹으며 기다렸다. 농담으로 그걸 응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유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되고 예. 또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라고 봅니다. 우회적으로. 그렇죠.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으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악수할 줄 알았는데 먼저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좀 표현이 좀 다소 유했고요. 또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 지금 특검에 대한 비판도 좀 부드럽게 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평소에 어떤 걱정스러운 어떤 구구적인 성향보다는 조금 대화에 좀 편하게 접근했다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조금 더 내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원래 그런 거잖아요. 좀 가진 사람이 좀 더 내놓는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더 베푸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저는 잘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대화만으로도 협치의 물꼬가 좀 튀었고 예. 앞으로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야당 대표의 면담을 좀 추진할 것으로 보여져서 예. 지금 어떤 정책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이 책임도 같이 가져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야당과 함께하겠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전국을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을 때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던 그런 긴장감까지는 오늘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최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요. 두 여야 관계 대표들을 모서 이렇게 손 잡아가지고 악수시키는 거 보셨죠? 중재자, 이런 물꼬를 트는 역할 이런 거를 좀 자처한 거거든요. 저도 청와대를 출입해봤습니다만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나면 야당 대표가 당사에 돌아와서
대변인 명의로 혹평을 하는 그런 그 사례가 거의 뭐 90% 이상이었습니다. 예, 관례처럼 그 뭐 관리였고 그것이 예. 상당히 나쁜 악습이었죠. 예.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었냐 하면 다 대통령의 책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하고 편먹고 야당 대표를 그냥 혼내고 뭐 흉보고 막 이런 식으로 회담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야당 대표가 화가 나서 당사로 돌아와서 아주 격앙된 모습의 대변인 메시지를 내도록 했었죠. 예. 우리가 가니까 막 그 우리는 뭐 홀대하고 완전히 뭐 그 저기 오늘 꽃이 보입니다마는 꽃처럼 장식품으로 우리를 취급하고 뭐 그냥 자기들끼리 뭐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정말 무의미한 자리였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께서 중앙에 앉으셔서 여야 대표에게 굉장히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대통령은 여당 대표 편을 들어서 야당 대표를 혼내고 꾸짖는 좀 압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역할을 했다면 오늘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여당 대표도 좀 그 사전에 30분 환담 회동을 하면서 예. 오늘은 너무 좀 그 세게 하지 마시고 악수도 좀 하시고 그렇게 아마 권유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 화기애애했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말을 더 많이 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돼서 야당 대표도 오늘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2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두 발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동영 대표도 굉장히 수확이 많았고 대통령도 정말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예. 국민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충분히 발휘를 했고 정청래 대표도 뭐 악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강경색에서 오늘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많이 변해서 예. 오늘 참석한 대통령과 그리고 여야 대표 모두 점수를 크게 딴 그리고 국민들도 조금 그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우리 그 근로자 피납 그리고 구금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예.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회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의 메시지를 국정이 이렇게 좀 안정되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대통령이 오늘 자리를 굉장히 잘 마련하셨고 그리고 예. 잘 이끌어 가시고 교통정리를 잘 한 것 같아서 일단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점수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최 의원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정도면은 일단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형식을 한번 볼게요. 단독 회담을 여당 대표와 먼저 한 다음에 여야 지도부 같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야당 대표하고도 단독 회담을 잡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어떤 의중이? 그건 이제 여당 대표도 존중해주고 야당 대표도 존중해준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가 단독회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건 대통령이 협치 차원에서 만들어주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여당 대표에 대한 약간 소홀함, 홀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여당 대표와 먼저 만남을 하고 예. 야당 대표와는 별도의 만남을 만들므로써 야당 대표까지 존중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 저는 윤석열 정부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당 대표와 2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은 이재명 대표도 힘들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권력으로 힘 가지고 검찰 권력으로 밀어붙일 때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속으로는 통쾌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탄핵됐잖아요. 다수당인 야당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당이 다수당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야당이 소수당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국민의힘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향후에도 언제든지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국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다 나왔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까지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진 건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만이도 떨어뜨리거나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권위를 되살려야지만이 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도 바라보면서 지금 야당과 협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야가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국회에 돌아가서 또 싸우느냐 아니면 진짜 정치가 복원이 될 수 있느냐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굿캅, 배드캅 두 역할을 아마 나눌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배드캅 이렇게 해서 야당을 억누르는 역할은 정청래, 그리고 그 화가 난 야당을 달래는 역할은 대통령. 오늘과 같은 모습이요.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야당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와중에서 뭐 실수도 하겠지만 잘한다면 뭐 자기들은 더욱더 정치적 목적을 더 달성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역할 분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나갈 것인데 그러나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지금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뭐 그러한 저지선을 펼칠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 장면만 보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정치인들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홀대를 당해서 사실 그때 영수회담을 처음으로 그 총선 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사실 아주 어렵게 성사됐죠. 불렀거든요. 그런데 또 그냥 모두 발언 대충 하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에 걸쳐서 종이를 들고 읽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얼마나 홀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야당 관리는 예.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아마 강한 입장, 강경한 그러한 노선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파차름은 굉장할 것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서 여야 간의 그런 파차름들을 조화롭게 좀 조정하고 교통정리하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오늘 봐서는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그 모든 것은 장동혁 대표의 투쟁력에 또 달려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시원찮게 하면 그 대통령과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야당을 또 홀대를 하겠죠. 하지만 야당이 강한 여당, 선명한 야당으로 강력한 힘을 형성한다면 대통령도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고 어쨌든 대통령은 오늘 입장으로 봐서 예. 오늘의 모습을 봐서는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그 조화로운 모습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라는 의지는 엿보이는데 어쨌거나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정치의 복원을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장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서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 텐데 이제 국회로 저희가 갈 텐데 참 국회에서는 뭐 그야말로 아수라장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발 저런 자들을 몰아내 주세요. 이런 부분만 발췌해서 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수국 승려를 국회 그러면 마음대로 와서 기자회견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기자 여기가 어디라고 와? 방해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맙시다. 방해하지 누가 반말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정일 너 누군데 이렇게 앞에 놓고 있어?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았는데 국회에서는 또 첨예하게 충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오늘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뭐 고성이 오가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 기자회견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그러면서 퇴장하는 과정에서도 차까지도 충돌이 이어졌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김영석 관장이 지금 국회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분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광복절에 대한 평가가 연합국의 선물이다. 마치 강대국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3.1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통해서 광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폄훼되거나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문수 전 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일본 국적이다. 이런 뉴라이트 사관까지도 좀 연관되는 예. 그 식민지 근대화라는 것처럼 마치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근대화됐다라고 하는 어떤 뉴라이트 사관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영석 관장이 어떤 과거의 자신의 어떤 태도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나 사과 모습보다는 오늘 또 나와서는 내 주장들이 폄훼됐다. 예. 나는 광복군의 나는 그 강대국의 선물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우리 광복군들의 그 어떤 노력도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이런 내용들을 와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본인이 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김영석 관장이 오늘 국회 저 자리에 온 것도 잘못됐고 변명의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광복군과 3.1운동의 정신을 가치를 좀 훼손하는 듯한 모습들이 예. 좀 잘못됐기 때문에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어떤 비판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 의원님 그 광복절 기념사 논란이 된 지가 지금 20일이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그것도 국회로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나는 좀 억울하다.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일부가 잘려서 보도되면서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뭐 왜곡됐다고 뭐 생각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간 것 같은데 저는 저분이 저렇게 의사를 표현하면 다른 분들은 좀 경청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회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경청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의 대화를 발언을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러한 듣는 태도가 필요한데 저렇게 듣는 태도가 없어버리고 그냥 막아버리면 저분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터인데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맞지 사전부터 저렇게 막아버리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지식인다운 입장은 지성인다운 입장이 아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사실 법사위에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막거나 훈계하려고 들지 말라는 취지로 굉장히 강하게 항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나와서 하는 그러한 발언이나 그리고 이분 독립기념관장도 어느 정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존중하고 일단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예. 중간에 자르거나 중간에 자신의 의견으로 저런 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지성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꾸만 마찰이 벌어지는 것인데 남의 말은 충분히 경청하는 태도가 국회에서부터 있어야 한다. 아니, 지금 예. 이게 이제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역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잡아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김민전 의원이 잡아준 김민전 거를 의원이 들었습니다.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예. 듣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당신의 의견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계속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예. 국회가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이 될 수 없다. 국회는 회의하는 곳이거든요. 예. 남의 말도 듣고 나의 말도 반박하는 곳인데 저렇게 자꾸만 물리적 충돌로 모든 것이 가고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법사위에서 교수가 나와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꾸만 자르려고 하고 그런 예. 태도는 저는 국회 앞으로 발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예. 방향이 아니다. 충분히 남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국회가 좀 예.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김민전 의원이 이 주선을 하고 김영석 관장이 응해서 국회로 오게 됐다. 뒤늦게 20일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공론화 시키고 싶었을까요? 이런 얘기. 공론화 시키고 싶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또는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흉상을 이전해야 된다라든가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가치관들 뉴라이트 사관이 맞다라고 하면서 어떤 광복군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리고 그 역사적 가치관이 자신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독립관장이 굳이 국회에 와서 저 기자회견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맞는가? 또한 언론사의 평가가 왜곡됐다라고 하는데 언론사의 평가는 제각각 다 다른 거거든요. 예.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중도적인 언론이 다른 것인데 마치 언론의 평가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각 언론사를 상대로 뭐 항의를 한다거나 언론사에 대응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 차원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역사 인식을 자꾸
국민들께 좀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점에서 저는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내부 상황인데 지금 지도부가 계속해서 줄사퇴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죠.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이게 뭐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습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못했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대표 권한대행부터 최고위원들 모두 물러났습니다. 최 의원님, 일단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기까지 왜 이렇게 됐나가 좀 의문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가해자 쪽이 조국 지금 그 원장이죠. 원장. 조국 예. 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다른 당 지도부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그리고 강력한 징계를 들고 나오지 못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폭발해서 이게 무슨 당이냐 이렇게 해서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공론화를 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어쨌거나 아니 조국 원장과 가까운 사이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을 덮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자와 가까울수록 그분이 저지른 과오가 있다면 그것은 공평하게 강하게 책망하고 처벌하거나 예. 징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저렇게 큰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즘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워낙 이 성추행이나 이런 그 성폭력 같은 엄격하죠. 이러한에 대해서 예. 너무너무 엄격해서 사실 회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회식이 사라져. 왜냐하면 말 한마디 내가 다른 여직원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줄까 봐 예. 그만큼 조심하고 있는데 지금 정당에서 저러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지금 대변인께서 저렇게 통곡에 가까운 예. 말씀을 하시면서 탈당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런 것을 계속 쉬쉬하고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이게 뭐 21세기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예.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사실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사실 뭐 진보 진영에서 뭐 안희정 뭐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너무 아픈 기억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좀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기색이 있다면 강한 징계로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다음 가해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예. 모든 것 좀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고 조국혁신당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예. 좀 조국혁신당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전 사무품총장 아까 영상 보셨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 정도라고 얘기. 성희롱 범죄죠? 일단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예. 자꾸 법률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성폭력이잖아요. 예. 피해자의 측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성희롱 자체를 예, 성추행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예. 성희롱 같은 경우는 회사 내의 어떤 처벌 규정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놓고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입니다. 예. 그거 그게 누가- 맞는 말이라도 쳐도 또 법률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거잖아요. 편지를 조국 전 대표에게 수감되어 있는 중에 편지 10장을 자필로 써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조국 혁신당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지가 있었는데 수감되었다가 조국 전 대표가 나왔으면 무슨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나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지방 행사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예. 저도 조국 전 대표가 왜 저렇게 급하게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활동이 광폭행보를 할까?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는 자숙의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저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예. 교도소 갔다 나왔으면 일단 당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판단한 이후에 외부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또 지도부가 지금 총사퇴했는데 저것도 폭력적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피해자 쪽에서. 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으면 권한 대행인 대표가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라든가 강미정 전 대변인을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먼저 수순이겠죠. 근데 만나지도 않고 총사퇴해버리면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이 기회에 자기들 총사퇴하고 조국 원장 지금 당대표로 복귀하는 거 길터주자라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예. 피해자 측의 강미숙 지금 고문이 이거 오히려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자신들이 마치 이 사건을 가지고 당을 그냥 폭망하게 만든 예. 당사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를 대리해 온 분입니다. 강미숙 고문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저는 뭐랄까요? 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솔직하게. 그건 서운하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곡진하게 써서 보냈는데 이 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국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조국 전 대표의 아무래도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3자가 좀 수평적인 어떤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맡으실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원장이 수감 중일 때 무려 10통의 손편지, 10장의 손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는 부분하고 지금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면 조국 원장이 복귀하는 것이냐. 이 두 부분. 먼저요. 최 의원님. 당시 수감 중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10장의 손편지를 써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원장은 답이 없었다고 하고 출소 후에서도 뭐 바로 답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측근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원장이 지금 뭐 비대위원장 뭐 다음에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이렇게 거론됩니다만 저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인 정당의 모순인데 사실 그 조국 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조국 혁신당의 리더지 않습니까? 그 1인 정당이 저렇게 1인에 의해서 이끌려가니까 당의 내부에서 잘못된 점을 1인이 당 대표격인 리더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당이 저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조국 지금 원장이 2심 재판 그때 판결 났는 날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술을 먹고 뭐 노래방인가 갔다는데 그건 뭐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2심에서 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뭐 화합을 하자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뭐 노래방을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거 사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저렇게밖에 조치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질질 끌면서 또다시 2차 가해를 해서 그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은 조국 지금 원장이 수신 재가를 못해서 징역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조국 원장은 치국평천화할 자격도 없는 것이 결국엔 또다시 들통이 났다.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당무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이 와서 다시 당대표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 수순이라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그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줬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은 굉장히 선명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깨끗한 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의에 저항한 당. 그런데 이게 지금 불의입니까? 정입니까? 불의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큰 불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예. 그러한 말을 설명해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대로 간다면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예.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이끌어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피해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국 원장이 정말 지금이라도 좀 바꾸어서 그분들에게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SNS 하면서 그것이 네. 선행돼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예.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근데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진정성 없이 그냥 변죽만 울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조국 원장께서는 지금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하신 분이 예. 저렇게밖에 일을 처리하지 못했는가 참 안타깝고 앞으로 나라를 이끈 공당의 리더가 되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분을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해 주셨는지 저는 사실 좀 이 대통령도 좀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이제 사면 복권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은 재기를 노렸지만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1인 전당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다시 뭐 설립자든 뭐 조국 전 대표가 다시 와서 당을 추스리는 방법 가능성이 역시 이승훈 부회장도 낮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괜히 지금 어려운 형국이잖아요. 지금 들어올 이유가 없다. 본인이 설거지하러 들어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놓고 이 위기를 수습한 다음에 당대표로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선거에서 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다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조국 원장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피해자 쪽도 조국 원장을 배려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왔잖아요. 예. 손편지를 통해서 곡진하게 10장이나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를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피해자 한번 만나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나와서 피해자 한번 만나서 마음을 다듬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잘못한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측근이라고 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했다는 것은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사당이라 공당이 아닌 사당이라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치명적이다 말씀드리고 조국 혁신당이 지민비조를 통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민비조 성공의 바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 악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대 악이라는 분은 탄핵되고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뭘 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못한다라고 한다면 진보 한 축에서 더 진보를 통해서 자신의 공간을 구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 있어서도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깨끗하고 더 참신하고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조차 부족하고 대처 능력조차 없는 사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런 시점에서 조국 원장이 이제 프로필 사진 이제 푸사라고 하는 거를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여기 기존 프로필 사진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시청자분들도 이 사진을 보면서 딱 느끼시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귀에다 손을 댄다, 최 의원님. 이거는 잘 듣겠다, 경청. 이런 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런 걸 볼 때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하신다. 지금 뭐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경청하지 않은 분이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겁니까? 저는 어처구니 없는 사진을 올렸다. 모든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할 겁니다. 아마 정말 그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원장은 전 대표인 조국 원장은 사실 그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동정도 했었습니다. 아 너무 과한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 저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동정을 해서 사실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고 여러 비례대표가 여러분이 탄생하시고 그래서 국회로 들어오게 된 과정은 그런 동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께서 일정 부분 동정과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결국 그 국민들의 동정과 사랑에 대한 결과가 이것이었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는 거겠죠. 정말 이건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직자들이 위 선임 당직자들이 후배 당직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거는 정당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이 정당 해산의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이 너무 분노를 예. 많이 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당이 이게 과연 더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겠습니까? 예. 이러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자성과 성찰도 없다. 저는 이게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 것 같은데 지금도 별로 변화의 모습이 없고 예. 저런 사진을 보면 국민들이 더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원장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뚫어갈지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런 글을 썼어요.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 잠시 쉬면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취재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광욱 전 원장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광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최광욱 전 원장도 설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대응하는 방법과 조국 원장이 대응하는 방법. 글쎄요, 이거를 정치인과 아닌 비정치인, 뭐 학자 출신의 정치인 이렇게 구분해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너무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평론가들과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건 잘한다. 읍창마소. 이춘석 의원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단호했죠. 그냥 예. 제명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굉장히 짧게 갔어요. 그리고 수사의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예. 최강욱 지금 전 의원에 대해서도 실은 그 대화 내용의 본질은 보면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라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또 개돼지란 차원에서 보면 약간 그 2차 가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지도부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읍참마속으로 바로 교육연수원장에서 해임을 한 거잖아요. 사퇴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잘 끊어주고 있다.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끊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대표 자리에 오른 것도 법사위원장 때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을 제압했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에 좀 지지를 받았었는데 최광욱 전 교육연수원장과는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긴 예,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정하게 깔끔하게 끄는 것들은 결국 지금 당 운영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예.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고 하면서 이 페이스북 정치 과거에는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냉정하고 냉철하게 비판하다가 결국 자신과 자신의 지인에 대해서는 냉정하지 못했던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귀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은 결국 목소리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지금에 와서 저걸 사진을 올린다는 건 마치 서울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타이밍에 맞지 않는 사진을 올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되지 그냥 지민비조 방식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예.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뭐 질의를 갖기도 했었죠. 일단 그 영상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폐기해. 비웃시었더라. 띄워봐 주세요. 저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폐기한 거죠? 네,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증에 가중처벌해.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 역서문이 들어오는데 비닐에 쌓인 현금이 자주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자주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주변 수사관들이 비웃고 있는 거 알아요? 본인이 지금 왜 그거 다 뒤집어 쓰냐고? 그러니까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저희도 최대한 공정하게 할 거니까. 논란의 시작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건진법사 자택에서 이 돈이 발견이 됩니다. 5천만 원인데 이런 걸 관본권이라고 하나 봐요. 여기에 이걸 띠지라고 하는 거죠. 띠지가 있었는데 이 띠지가 없어졌어요. 이게 분실된 거지, 누군가 폐기한 거지. 그 부분을 보자고 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띠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저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언제 나왔고 어떤 기지에서 나왔는지 이 기기 번호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여기 기기 번호, 발권국 이런 게 다 있네요. 그렇죠. 그걸 예. 추적해다 보면 저 돈은 솔직히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은행권 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은행권 인사가 인사를 위해서 저 관본권을 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사의 추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데 예. 검찰에서 저렇게 띠지를 잊어먹는 경우는 없죠. 솔직히.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저 띠지가 나왔다, 관본권이 나왔다, 도대체 누구한테 뇌물로 받았을 거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예. 김건희 씨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분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폐기했을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심지어 뭐 수사 보고서가 3번에 걸쳐서 작성돼서 저건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되면 안 됩니다. 분실되면 안 됩니다. 분실되면 안 됩니다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실되지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예. 수사 보고서를 3번이나 남겼다는 것은 꼭 분실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저 말은. 예. 그래서 저는 조직적으로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누가 폐기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편하잖아요. 일단 기억이 안 나면 위증죄에 걸리지 않죠. 그리고 폐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직무유기라든가 공용 문서를 손상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예. 분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마치 검찰 수사관들이 건진법사 집을 갔는데 집에 비밀 통로, 비밀 방이 있는 것도 모른 채 넘어갔다는 것과 같아서 예. 마치 압수수색을 너무나도 대충 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예. 저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건진법사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 질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돈을 샜다고 해요. 뭐 개수기 돈을 샜는데 그러면 돈을 세기 위해서는 이거를 풀어야 돈을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초보 수사관이어서 예. 돈을 다 세고 그리고 그 관본권에 있는 스티커나 띠지를 모두 촬영해서 그것을 수사보고서에 넣고 그런 그 과정에서 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세는 과정에서 세고 나서 초보 수사관이라서 예. 이건 뭐를 촬영했고 수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다 넣었으니 뭐 이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서 잊어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물론 뭐 고의의 가능성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기를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게 잊어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됐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모두 촬영을 했답니다. 촬영을 해서 수사보고서에 넣었으니 결정적인 수사보고에 그 에러는 없다. 앞으로 예.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것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사실 시청자분들은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그 돈의 출처를 밝히는 단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예. 그 일반 은행 창구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현금 한 100장을 찾는다. 10,000 원짜리 100장, 뭐 5만 원짜리 100장을 찾으면 은행원들이 띠지를 묶어줍니다. 예. 그리고 띠지에다가 자기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띠지가 있는 돈을 누군가가 제가 잊어버렸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다. 그럼 띠지를 딱 보면 이 돈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느 은행에서 인출하였구나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증거로는.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소실됐으면 모르겠지만 모두 촬영을 했다고 하니 수사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뭐 지금 뭐 상설 특검에 넣어야 된다, 뭐 띠지 분석 뭐 이렇게까지 대통령께서 나실 만한 사안은 아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은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거는 가지고 그렇습니다. 촬영하였다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이시죠?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수사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나 이러한 것을 왜 분실했는지 사실 좀 의문이 있죠. 그리고 분실해서도 사실은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초보 수사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띠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정도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잘 안 가. 그렇죠. 영상 증거로 남겼다 하더라도 예. 실물 증거로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수칙인데 뭐 영상 증거로 남겼으니 초보라면 아 이거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관리 좀 소홀히 하다가 분실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거나 큰 수사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가요. 그냥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메모를 하는 과정에서 비속어, 욕설이 여기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보면 게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되면 당연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그래서 더 거칠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남들 다 폐기에 비읍 씌우시면 완전히 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 상대로 요구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폐기한다라고 물어봤을 때 나 몰라, 나 기억이 안 나라고 답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도 국회에 나오기 전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논의하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고 띠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사진 촬영해서도 사진 촬영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사진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또 건진법사가 다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고의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솔직히 저도 한 번도 관본권이 있는 띠지가 있는 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최의원님도 못 보셨죠? 아니 저는 본 것 같은데 이게 띠지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비닐로 싸서 거기에 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또 관본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그렇게 보지 못하는 증거품이기 때문에 이 수사관들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모든 검찰이 이 수사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인데 분실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중대범죄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띠지 폐기라고 적힌 옆부분에 남들은 다 폐기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폐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은 그런데 저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변명일 수 있는 게 아니 본인이 수사관으로 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관본권이 압수수색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한 건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 폐기해 비읍 씌웠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이것도 변명에 일관된다. 그리고 또 뭐 한 달에 뭐 1000건 이상의 압수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한 달에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관본권 띠지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압수물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직적으로 은폐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또 있어요. 폐기와 관련해서는 나는 모른다라고 느낌표가 써 있고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수사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여기 문서 뭐 상당히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상임위. 이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수사의 결정적인 장애물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뭐 건진의 뭐 통신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돈을 언제쯤 받았을지 특정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돈이 들어왔을지 그렇게 밝히는 것이 많지 여기서 나올 만한 증거는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서 보강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뭐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그 뭐 추궁할 단계는 아니다. 수사의 진척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머물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건진법사의 통신 수사를 통해서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또 이렇게 관본권인데 국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관본권 신권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바로 넘어온 돈. 조폐공사에 가면 저게 뭐
한 팔레트예요. 이렇게 보면 그 50억씩 이렇게 차여 있습니다. 제가 네. 그 돈도 봤는데 그렇게 해서 관본권은 친권이 차곡차곡 저렇게 그 다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예. 근데 이번 건은 국권이어서 또 이게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확실한 수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이 띠지가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큰 장애물이 일어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향후에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검 관련해서 하나 지금 나온 의혹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나토 3종 세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구매한 거, 서희건설 측에서 매장에 가서 구매한 제품이 7종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7개는 일단 서희건설 측에서 샀다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3개만 자수서에 서희건설 이 회장의 자수서에는 3종만 들어있고 이 나머지 4종은 누락한 이유. 그리고 4종은 그중에 2개는 김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왜 빠졌을까요? 일단 서희건설 측에서도 자수를 하면서도 자신의 뇌물 액수를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토 3종 세트만 발견됐고 그 당시에는 특검도 3종 세트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만 자수를 한 것인데 이걸 그 비서실장이 엄마 명의로 샀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서실장이 엄마의 카드 사용 내역들은 아마 특검이 봤을 겁니다. 그랬더니 보석 3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4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7개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서희건설에서도 지금 3종 세트가 아니라 7종 세트라고 진술을 번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4개 정도 한 4,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저는 도대체 이 서희건설이 이런 나토 7종 세트 보석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것도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건설업자에게 저렇게 증거로서 확인될 수 있는 뇌물을 저렇게 쉽게 받고 그 뇌물 받은 것을 자랑하듯이 받자마자 그냥 나토 정상회담에 저를 차고 가는 것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저 개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김건희 씨가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품격, 국민들의 어떤 영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내 몸에 내 옷에 저런 명품을 참으로써 내 권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착각 이런 것과 저렇게 뇌물 보석 세트를 받으면 인사권을 주는 것이 그 자신이 그 뇌물 준 사람에게 대한 정당한 대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매관매직을 너무나도 당연시한 저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지금 보석 7종 세트만 있겠습니까? 저렇게 쉽게 받는 것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이 또다시 숨어져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팔에 김 여사가 차고 있는 그 팔찌가 자수서에선 누락된 새로 이제 추가로 나온 그 제품이라는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소금 부장님. 법조인으로서 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추가가 되면 준 사람 입장에서는 결정적입니까? 이게 추가가 되는 금액이 형량이나 이런 게 달라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의 경우에는 처벌 규모가 상당히 낮거든요. 1억 미만? 예. 근데 1억이 뇌물 액수가 1억이 넘어가면 최소 5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1억이 기준선이군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김건희 씨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몰랐다 그냥 받은 거다라고 하면 알선수재가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뇌물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 액수에 따라서 엄청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서희건설 회장이 저 뇌물을 주고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이 됐다는 거잖아요. 아마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 가서 그렇게 진술할 겁니다. 내가 뇌물을 저렇게 반지라든가 보석을 사서 김건희 씨를 줬고 사위를 청탁했지만 사위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사위도 특검에 나와서 나는 몰랐다라고 진술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진 분들의 어떤 법 기술적 사고, 그다음에 수사기관 띠지가 없어진 것에 대한 수사관들의 어떤 진술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법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보여져서 서민들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저들의 태도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의혹으로 등장하는 장신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헷갈리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좀 정치권 얘기 짚어볼 텐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요 좀 거리를 좁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정보기술 보안 관련한 그 테마의 마라톤 행사에 갔는데 또 안철수 의원께서 그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조우하게 됐는데요.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대화의 폭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정치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면을 넓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이죠 이준석 대표 이제 출연해서 뭐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지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최 의원님. 실제로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 씨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강을 해야 됩니다. 예. 자강을 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세력을 모아서 제3지대를 좀 키워보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두 분이 안 맞아요. 저는 뭐 저 두 분이 지난번에 사이 안 좋았잖아요. 예, 국회 앞에서 보고집에서 싸운 것만 봐도 이게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그 먼저 나서서 남 험담 잘 안 하거든요. 저분이 사실 그 좀 점잖습니다. 인품이. 예, 그런데 그날은 뭐 앉자마자 보고집에서 바로 옆에 있는지 좀 알았으면서도 막 험담을 계속 막 늘어놓으면서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폭발을 했거든요. 예. 그런 만큼 둘이 앙숙인데 그런데 이렇게 앙숙이 갑자기 별 계기도 없이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3지대를 좀 그 키워보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3지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의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 예. 그래서 좀 데리고 나갈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크게 경계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여쭤본 의도는 사실 그 부분 때문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큰 경계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께서도 간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국민의힘에서는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볼까? 그러면 그 개혁신당에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간을 보다가 예.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그냥 계속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을 보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예. 어떤 그림을 만들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세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3지대가 잘 안 됩니다. 조국 아까 지금 저희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양당 체제가 워낙 강하게 붙어 있어서 3당이 발붙일 틈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당이 힘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측에서도 예. 한 집으로 큰 집으로 결국에는 귀순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도 있나 봅니다. 개혁신당과 국힘이 각각 서울시장 불출마와 구청장 한 곳 불출마를 이제 맞바꾸는 방식의 연대 방식. 뭐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3석의 개혁신당이나 12석의 조국혁신당이나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큰 집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연대하지 않으면 실은 한 석도 못 가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당의 존재 의미가 잃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 같고 네. 조국혁신당이 좀 어려운 취징인 것 같고요.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존재감이 없잖아요. 당대표 경선에서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자기의 세력도 없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좀 연대를 갖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이익으로 보자면. 또한 지금 충분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일단 당이 다르잖아요. 예. 지역구가 다르고요. 내 거 뺏어먹을 염려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위 친구라고 하는 매개점을 가지고 이렇게 연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강성국으로 가다 보니까 예. 중도층을 섭렵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런 연대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귀순하거나 예. 또는 연대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에서 이제 개혁적 성향으로 두 사람이 이제 분류가 돼.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강경한 발언은 최근에 많이 해오죠. 근데 장동혁 대표도 한 전 대표를 겨냥해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 앞서 저희가 모두에서도 봤지만 조금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좀 그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지분이 뭐 당내에서 완전히 소각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분이 완전히 없으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대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하면 스스로 나가거나 뭐 우리가 굳이 뭐 세게 자를 필요는 없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보호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그 조경태 그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실 SOS를 좀 쳤거든요. 좀 도와줘. 도와주면 내가 좀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을 안 밀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자기 개파도 안 밀고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나마 있던 친한계들로부터도 조금 민망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친한계 입장에서도 그 지분이 없어? 그러면 내가 조금 홀대를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강경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나마 친한계 최고위원이 우재준 최고위원이 있어요. 근데 우재준 최고위원도 좀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강하게 막아줄 걸로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지도부 내에서 지분율이 거의 0%에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0%에 수렴했다면 내가 이제는 완전히 내 지분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한 전 대표를 포용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딱히 생기는 이득은 없고. 그렇습니다. 지분이 없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지분을 내가 수렴할 그리고 흡수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분밖에 없네 당내에서. 굳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할 필요 없는 거고 배제의 대상으로 해서 내가 오히려 이 당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는 지분 싸움입니다. 지분이 없으면 저렇게 홀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이 안 나왔으면 확실히 대리운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조경태 의원이나 우재준 의원이나 이런 대리운전 체제를 가동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지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으로써 장동혁 대표가 100% 지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 구조 사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배제의 대상으로 완전히 찍힌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당원 게시판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무 감사위원장 임명하고 나면은 문제 처리될 거다. 이거 이제 건드릴 것도 시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욕설이나 비난을 했던 사람, 그게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당무 감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행위를 통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내부 총질만 하고 통합에 저해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것 같아요. 다만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언론에 한동훈 대표를 제거해도 무리가 없을지를 계속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버리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약점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좀 포용에 약하고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조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쓴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당에 저해된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극우 강성 지지자들을 통해서 당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포용할 생각도 없고 포용 자체가 도움도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점점 더 조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하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운전을 잘했었어야죠. 자신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대리자가 확실한 그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정치인은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 실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지분도 소각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엔 자승자박한 겁니다. 예.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스탠스가 너무나 이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요, 세력이 없으면 결국엔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친한계라는 표현도 이제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건가요? 친한계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 내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우재준 뭐 청년 최고위원인데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친한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저 정도 장동혁 대표가 저 정도 얘기 나왔으면 발끈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개파 의원의 목소리인데 개파 예. 의원이 목소리를 내는 건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지분이 완전히 거의 0%에 수렴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저것은 결국엔 세력을 만들지 못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사시는데 원래는 여기 얼마 정도 있다가 가실 계획이 있나요? 원래 이달 말에 갈 계획이죠. 이달 말에 LG 엔솔 상황이 뭐 저기 집에 자택에서 계시는 것만큼 대단하지는 않지만 비디오 촬영을 해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딴 데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기 건강하게 잘 계시더라. 네, 세 분과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군사작전처럼요, 쇠사슬을 몸에 묶어서 마치 중범죄자인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됐어요. 맞습니다. 이번 단속에 투입된 요원 수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예. 무려 500여 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라든지 연방수사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총동원된 작전을 펼쳤는데요. 예. 이날 현지 시간 4일 새벽에 단속이 시작이 됐는데 헬리콥터가 투입돼서 상공을 돌면서 공장 전체를 굉장히 주시하는 모습도 포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지고요. 일부 노동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수 웅덩이에 숨거나 혹은 환풍구와 연결된 천장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는 예. 이제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영상이 충격적이었어요. 공장 직원들이 신체 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이 직원들의 다리나 양손에 쇠사슬을 묶기도 하고 심지어는 허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맞습니다. 장면이에요. 그런 예. 모습으로 호송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체포 대상이 됐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단속에 응했던 것으로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민국이 상당히 거칠게 단속을 하는데 뭐 헬기 공중에 헬기 떠 있고 지금 영상 보면 총까지 차고 있어서 반발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전해진 영상에 따르면 예. 순순히 단속에 응했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체포가 돼서요. 구금 시설로 지금 이동해 있는 거죠.
그렇죠. 조지아주 포크스톤 이민자 수용소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수용소는요, 이전부터 열악한 환경이 미국 내에서도 지적되어 오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 2021년도에 미국 내부에서 이제 조사한 보고서에 따라서도요, 매트리스가 다 찢어져 있고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다고 합니다. 벌레가 들끓고 변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좀 악명 높은 공간이어서 예. 지금 한국인 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굉장히 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땡볕에 지금 뭐 기다리고 면회를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수감자 처우 부분에서도 미국 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렇죠. 2023년도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냉방 같은 것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용자들이 태양볕에서 그대로 이 폭염에 노출된 적도 있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예. 실제로 구금자 16명이 폭염에 3시간 이상 방치가 됐던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물과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더위를 건디는 건 물론이거니와 천식 발작을 일으켜서 30차례 이상 이 천식에 도움이 되는 흡입기를 요청했는데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는 그런 보고서의 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 지도 보시면 조지아주에 이 공장이 있는 거고 조지아주가 또 아틀란타하고 뭐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곳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 많이 살거든요. 굉장히 맞습니다. 놀랐어요. 이번 일을 한국에서 접한 우리도 이렇게 충격인데 예. 현지 교민들은 이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더 큰 공포가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한 현지 교민은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꽤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자 문제는 미국에서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트럼프 정부는 비자 문제에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할 엄격하죠. 것이란 걸 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안일한 대처와 또 관행을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기업들이 문제다, 이런 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교민은 공장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지인들이 연행이 됐는데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예. 라면서 괜히 잘못 없는 직장인들만 고생이다, 이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대처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미국의 단속이 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최근부터 이제 이 비자를 굉장히 받기가 힘들어졌고 이제 이유 없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지아주에는 10년 전에 기아 자동차 공장도 설립이 됐었고 또 10여 년 전에는 여기 엘라베마의 현대차 공장도 설립이 되셨습니다. 그때도 단기 출장하시는 분들은 다 B1 비자로 오셔서 아무 문제 없이 업무를 보고 가셨습니다. 흑과 백이 없는 회색지대에서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적용을 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없이 보던 업무들이 한순간에 이제 범법으로 취급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받았던 비자는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비자 문제가 주된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비자라든가 혹은 단기 상용 비자 B1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한 사람들인데 사실 이제 엄격히 B1 비자 같은 경우에 뭐 최대 6개월 정도 동안 이 비즈니스 회의라든가 혹은 뭐 계약, 시장 조사와 같은 활동은 가능한데 급여를 받는 현장에서의 노동이라든가 혹은 시공은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 비자라든가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맞긴 한데 이 과정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스타 비자라든가 B1 비자를 받고 출장을 가는 일이 상당히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사 계획 같은 것들은 워낙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비자 발급에 수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비자 발급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인식 자체도 무척 팽배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비원 비자로 입국을 해서 일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긴 했는데 예. 언젠가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 미국 비자 문제를 좀 곤란을 겪는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얘기하다가 이틀 만에 오늘 입장을 조금 바꾸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또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But I'm going to look at it because I understand exactly what they're saying. 오늘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겠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시사를 했는데 임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의도를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 공장 조지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고사라고 볼 수 있는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공장이 사실상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공장인데 이 전기차와 배터리는 대표적인 이전 대통령 조 바이든의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 대해서 이런 탄압하는 모습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고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핵심 경합지로 떠오른 조지아주에서 승기를 잡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현지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회사들의 현지 채용 인력을 늘리라는 압박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인을 고용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분석이고 세 번째로는요. 현재 치열하게 한미 간에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이 대미 투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규모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상황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단속을 벌임으로써 이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좀 승기를 잡기 위한 예.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데 우리 정부 관계자나 기업 관계자는 이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김 여사 오늘 내놓은 입장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과 관련해서 두 번의 입장을 내놨고 예.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는데요. 오늘 내놓은 반응은 첫 반응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미국 정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오늘은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인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명이나 지금 구금이 된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게 본심일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되죠. 앞서 이제 임재 변호사께서 내년 중간선거 포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신고했다라고 주장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치인이 공화당 그러니까 강성 보수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바로 토리 브레넘이라는 미국 공화당 소속의 극우 성향 정치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자면 우선 미국 해병대 총기 교관 출신이고 현재는 이제 공화당 소속의 극우 성향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제12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의 예비 후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본인이 밝히기에 이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의 주민을 고용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이 부분 이민 노동자 고용 관련 건으로 공장에 대한 신고를 넣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사람 지금 페이스북에 악플이 이제 한가득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항의하는 그런 문자 폭탄까지도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계약 망치려고 그러는 거냐. 비판적인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석방 발표가 났죠.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0일 정도로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일 수요일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300명 전원이 귀국을 모두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예. 개인에 따라서 귀국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구금 상태로 미국에 남아서 법적인 문제를 좀 다퉈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번 일로 향후에 미국 입국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번에 미국 정부와 싸워서 해결하고 오고 싶다면 그 방법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 형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준 변호사, 이게 추방되느냐, 자진 출국되느냐 이게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절차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 자진 출국 그리고 강제 추방 또 이민 재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자진 출국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석방이나 귀국이 상당히 이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에 반해서 이 강제 추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당국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가 있고 예. 이민 재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겠죠. 뭐 수개월부터 수년까지도 이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 되면은 이 강제 구금 상태가 또 장기간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이런 자진 출국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김윤진 아나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라고 백악관 비서실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한 라인이 가동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한미 예. 정상회담 이후에 구축된 강훈식 실장과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한 라인이 이번에 잘 가동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빠르게 처리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강릉의 가뭄 소식인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까지 현장을 방문했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대책을 내지 않으면 아마 이런 고충을 겪지 않겠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좀 강릉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려했던 내용인데 결국 아파트 단수하는 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강릉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이 상태가 만약에 지속이 될 경우에는 시간제나 격일제로 물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강릉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총 124곳의 급수 제한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수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릉 지역 커뮤니티에는 오늘부터 단수가 된다고 했더냐, 나만 못 들었느냐, 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 이렇게 예고도 안내 방송도 없이 단수가 시작되면서 당황스럽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참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기도 내리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요강을 샀다는 글도 올라왔어요? 네, 저도 사실 요강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기억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한 급수가 실시가 되고 나서 결국에는 변기물 같은 그런 소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는데 한 회원은 이제 뭐 남편이 페트병에다가 소변을 모아놓고 이것을 이제 물을 쓸 수 있을 때 한 번에 처리를 한다고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 또 비슷한 글들이 막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회원이 밝히기를 우리 집은 가족 수대로 요강을 구매를 했다. 이제 한 변기를 쓰면서 모아두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각자 요강에다가 이런 소변 같은 것들을 모아놨다가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요강을 구매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4, 50만 원 나왔고요. 인근 소상공인 대표님이 또 냉면집 운영하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물값만 막 1, 200만 원씩 나가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하세요. 혹시 식사가 되나요? 메뉴는 다 나올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단체 채팅방 안에서도 저는 다음 주부터 쉬렵니다. 아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계시고 계세요. 지금 9월 달까지 가게 되면은 저는 10% 미만 저수율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강릉은 정말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거죠.
임주혜 변호사님, 뭐 식당뿐만 아니라 물을 써야 하는 각종 시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릉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대규모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식판들을 대용량으로 설거지할 그 물이 부족하니까 비닐 식판 커버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식판 비닐을 사용을 해서 배식에 나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들의 영업 성실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지금 식당에서 당연히 음식을 조리할 때도 물이 쓰여지고 이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제한 급수가 이루어진다면은 딱 그 시간에만 물이 나오는 시간에만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을 아예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식당들도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앞서 인터뷰에서 유령 도시라는 표현을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강릉 시민들이 집 떠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사나 전화까지 고려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충이 큰 것 같습니다. 맘카페 등 이 강릉 지역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6개월 된 아이를 둔 엄마인데 양양에 있는 친정으로 가려고 한다. 짐도 많고 어렵지만 비 소식도 없고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나서 아이 씻기기가 찝찝하다. 이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한 학부모는 다른 지역에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라면서 아이들은 워낙 활동량이 많고 땀도 많이 나서 자주 씻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땀띠가 날 정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목욕값과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사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런 글들이 줄을 예. 잇고 있습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주말에 비 내리는 곳 있었거든요. 강릉 피해 안 왔나요? 강릉에도 정말 단비 같은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예. 자, 5mm 내외의 강수량을 보였던 것인데 일단 그래도 아스팔트가 젖은 거 오랜만에 본다라는 강릉 시민들의 제보도 뒤따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강릉의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었는데요.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여전히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로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1차 발령 9일 만에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을 했고요. 기존 급수 지원 차량 50대에 더해 10,000리터급 이상 대용량 물탱크 차량도 20대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내용은요. 뭐 이효리 씨가 요가원 깨어냈다고 화제가 됐었는데 수업이 시작됐네요. 맞습니다. 그 지난달에 요가원 개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첫 수업이 시작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이효리 씨가 특히 이 요가원을 그냥 운영하거나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수업을 한다고 해서 더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 달에는 시범적으로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하루 2번 정규 수업을 시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임 변호사님, 수업료도 화제라고 하던데 왜 화제입니까? 일단 9월 달에는요. 시범 클래스로 우리가 일단 한번 체험해보는 클래스를 흔히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네. 부르는데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가 하루에 2번 직접 수업도 하는 거니까 결국 한번 이효리 씨의 요가 수업을 들어보는 이 클래스가 정말 화제였습니다. 그 비용이요. 1회에 35,000원입니다. 35,000원. 네, 사실 다른 수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한 가격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요가 수업료는 사실상 뭐 수련자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수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수업도 1회에 35,000원 내지는 그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이 지금 이 수업이 오픈되자마자 1시간 이내에 9월에 열린 모든 클래스는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효리 씨가 직접 하는데도 수강료가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고 매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9월 수업은 오픈된 지 1시간 만에 전부 매진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취소나 혹은 환불 티켓을 구하고 싶다라는 이제 문의가 또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요가원의 그런 SNS에도 수강권이 이제 빛의 속도로 사라졌다. 너무 이 경쟁이 치열하다. 역시 이효리 씨의 파워가 대단하다라면서 이제 수강권을 구매하지 못한
그런 회원들의 아쉬운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효리 씨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가오픈 중이고 향후에 이제 보완을 더 한 뒤에 더 체계적인 수업들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다라는 글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효리 씨 요가원에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업 전이나 수업 중간에는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로지 수업에 좀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이효리 씨와 함께 요가하는 모습 남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이런 네.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렇다고 일일이 다 이효리 씨가 사진을 찍어주기는 어려우니까 수업이 끝나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분이나 선물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유재석 씨도 화분을 보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효리 씨 요가원에 선물 보내주고 싶어 했지만 예. 수련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음만 감사하게 맡겠다 이렇게 밝혔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생들의 개인 위생을 위해서 이제 요가 매트는 개별적으로 지참하길 바란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 화분이나 선물은 사용하고 이제 매트는 개인이 지참하라고 이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 수업을 했는데 뭐 소감을 이효리 씨가 또 특별히 밝힌 것 같아요. 네, SNS에 직접 소감을 밝혔습니다. 처음 이제 요가원을 제주도에서 시작을 한 게 2016년이었고 본인은 이제 장소만 서울로 옮긴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다시 한번 감사를 한다라는 심경을 전했는데 뭐 이러한 열기 또한 앞으로는 잠잠해질 것이고 본인도 그리고 오는 분들도 너무 지치지도 들뜨지도 않게 차분하게 이 수련을 이어가겠다라고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효리 씨는 열기가 뭐 잠잠해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글쎄요 쉽게 또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